제 나이가 집 나이로 지금 95입니다. 한승원님과 저는 그 53학번,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일등으로 들어온 걸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할 때 그 성적순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한승원이가 1등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러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승원 변호사하고 친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친했죠. 그때 이제 한 변호사가 이제 일석을 하고 그 재능이 참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났어요. 천재요. 한 변호사. 그때 한 변호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학교 숙부댁에 와서 혼자 숙부댁하고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사촌 형제들이 여러 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 얹어 다니면서도 고학했어요. 그때도. 저는 농촌에서 어려운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주로 고학을 했어요. 하여튼 신문 배달해서 무슨 잡지 파는 거, 전주역에 가서 뭐 좌판 메고 뭐 프린트 피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을 어떤 낭만이나 그런 게 없이 정말 그 한 시대의 그 혼란 그걸 이제 감당하면서 그러고 살았죠. 내가 한 변호사하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사오면서 입학원서 사오면서 한 변호사 끝까지 사왔어요. 사서 가자고. 근데 한 변호사가 두고두고 그 얘기하지만 형편이 못되게 안 갔지요. 그냥 못 가는 셈이지.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버스가 오면은 버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팔고 그러고 장날이면 시장에 그 입구에서 무엇을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한승원이 공부를 시켰다. 얼마나 어려우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집은 저거 요에 볼록 나온 뒤, 네. 그 밑에가 우리 옛날 살던 그 한승원 그냥 그 아저씨도 거기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살아계셔가지고 결혼식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사진 결혼 집안 형제간들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기는 여기 살아. 그 시절에 다 어려웠겠지만 특히 아버지 없이 이제 혼자 그 아들을 키우려니까 어머니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지. 이 양반이 어머니에 대한 그 고생을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 노후에는 서울로 모시고 가시고 서울서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는 기업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그게 제일 없는 사람들이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그 사다리니까 그거 뭐 고등고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57년도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게 4학년 때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참 그 어려운 고등고시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장한 일이죠. 당시엔 그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곧 이제 임관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과 달리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곧 판사 검사가 된다는 걸 얘기해서 임관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는 만큼만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절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추측인데 당연히 그 권력이나 명예, 그다음에 부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 있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나는 이 사법 정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내가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고등고시를 본 검사가 사표를 냈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세상에 현직 검사가 무슨 불만이 있어서 사표 내는가 빨리 반려하라고 그랬대. 반려. 그래서 한승원 변호사님이 저는 무슨 박정희 대통령에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사표 낸 게 아니고 해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다.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사표 내려고 그런 거지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겨우 사표가 수리됐대요. 분지 사건이라는 건 남정현이라는 그 작가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 현대문학인가요 우화적인 소설을 썼어요. 홍길동의 10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하고 누이가 미군한테 겁탈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미군을 상대로 이제 그 억울함을 이제 소설로 그렇게 전개됐고 그거는 그걸로 끝났는데 그 이제 끝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북한 방송을 탔네요. 북한에서 이제 그 소설 보고 아마 민주조선인가 노동신문인가에서 이제 한번 크게 그 남조선 현실을 해서 다루니까 당국이 발칵 뒤집혀갖고 남정현 작가를 잡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그 한성원 변호사님이 그 변호사 개업 초기인데 첫 시국 사건으로 맡으셨고 이걸 맡다 보니까 이제 꼬리표가 붙어서 줄줄이 이제 그 후에는 정부하고 척을지는 대립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되는 사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정부하고 불편한 변호사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니까 이제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젊은 분들 세대에서는 한승원 변호사님이 거의 좀 유일하게. (71년인데) 다리지를 만든 사람이 김상현 의원이에요. 필자가 임중빈 씨인데 임중빈 씨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전기를 집필하고 있었고 그 다리지가 전체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홍보팀이었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에. 그래서 이거를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고 그 공안부장이 최대현이라고 있었는데 이 팀에서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의 선거팀을 친 겁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까 싶어서 그 판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무죄 판결을 쓰기 위해서 결재판에는 이제 유죄 판결문을 넣어오고 호주머니에 무죄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그 호주머니에서 무죄 판결을 꺼내서 읽었다. 한성원 변호사님의 변론을 또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판사가 굉장히 그 줏대 있게 배심 있게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어느 그에 보면은 전패를 했다라고 했는데 전패를 한 건 아니고 1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역시 재판에서 판사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렵에 정부가 미워하는, 정부가 탄압하는 그런 사건 변호를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가 많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설픈 생각 가지고 이제 법정이나 구치소를 나들었던 겁니다. 참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변호해달라고 하는데 차마 어찌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는가. 법정에서 나는 현실의 부당함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이제 창립 멤버이자 그 한국 인권 운동의 이제 중요한 증인이셨는데요. 그 1970년대 초에 이제 엠네스티 통신이라는 이제 소식지를 접하시고 이제 국제 엠네스티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의 활동이 이제 당시 그 한국 인권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70년대에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백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피콕하면 빨갱이도 몰리잖아요. 피콕하면 빨갱이도 몰리기 때문에 백이 필요한 게 하나님 백하고 외국 백하고. 근데 엠네스티는 그 국제인권기구니까 이제 외국 백이 든든한 거고.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71년)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45%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권력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또 신민당이 그 당시에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가는 권력을 뺏기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72년도에 바로 이제 이런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10월 유신을 가지 않습니까? 그 유신헌법은 종신 대통령제예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그런 헌법으로 바꾼 거예요. 쿠데타예요. 일종의 쿠데타.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유신헌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용공 간첩단들이다 이렇게 잡아다 드렸거든. 근데 이 학생들이 갑자기 간첩이 됐다고 몰아붙이려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의 어른들, 이놈들이 진짜 간첩이고 이 사람들이 배우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민청학년 이 청년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작이 됐었고, 그 여정남 선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민청학년 사건을 꾸미면서는 상부 지도부는 뭐 이철 유인태 등 그 서울대 그 학생운동권 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전국을 다 지도한 것처럼 꾸밀려니까 여정남을 지도했지. 그러니까 여정남 선배는 우리보다 한참 위인데 우리가 무슨 지도를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자식들아, 니들은 서울대고 걔는 지방대 아냐? 뭐 이제 이래가면서 뚜들겨 패서 억지로 짜맞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여정남이 너희를 어떻게 지도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정남을 지도했냐고 하다가 그래서 아니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랬더니 여정남이가 인혁당 저걸 받아갖고 너희를 지도한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게 이제 조서가 바뀌면서 야 이거 뭐 이상한 일이 꾸며지나 보다. 이들 60명 가운데 과거 공산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과 약 20명의 배후 조종자가 스며들어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친구 한승은 어땠냐고. 너무 좋죠. 참 좋은 사람이죠. 그때는 그 사람들을 변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맡으려고는 안 했고 시국 사건은 다 무서워서 변론을 거부하고 안 할 때 한승원만은 했죠. 인혁당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정남군의 변호인이었지만 그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또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고 그 여기에 실린 그 어떤 조사라는 글이 문제가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어떤 조사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라고 해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 남아 이루어지길 빕니다.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명부라는 건 이제 저승세계지만 거기서라도 이루어지길 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너 간첩의 소망이 뭐겠어? 적과 통일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몰고 간 거죠. 그때 판사 검사는 전부 중앙정보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다 할 문인들, 예를 들어서 이어령 선생,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거는 반공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다, 문학이다. 100번 외쳤어요, 법정에서.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판사 검사가 정보부 눈치를 보니까요. (75년도에) 반공법 위반으로 가셨을 때 이제 바깥에서 가족들이랑 또 친지들이랑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호송차에서 아버님이 이제 하얀 죄수복을 입고 하얀 요걸 내리시는데 손에 그 포승줄이 말 그대로 포승줄이 파란 거, 시퍼런 거. 그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파란 그 포승줄에 뭐 이렇게 덮은 것도 아니고 나오시는데 그때 좀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 막 진짜 좀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 나카다이라 변호사라는 분이 그 일본 엠네스티의 임원인데 그분이 오시고 그 부인도 오시고 그래서 재판에 방청도 하시고 이제 그런 관심을 보이셨어요. 당시 한국의 그 양심수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나의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그날 법정 밖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을 봤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4월 9일 그 새벽에 이제 연쇄 살인이죠. 뭐 사법살인이라고 하지만 새벽 4시에 시작을 해서 8시 몇 분까지 저 8분을 한 20-30분 간격으로 이제 한 명씩 사용을 했는데 그거는 국제적으로 봐도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뭐 사형을 선고하고 엄포를 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왕왕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죽여버리고 그것도 참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은 신용을 했잖아요. 법전 어디에도 이게 그 불법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사법제도 자체를 죽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법사상 암흑의날이라고 이제 국제법률가협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된 8명 중 평생 잊지 못할 그 이름 여정남. 시국 사건을 맡으셔서 무죄 선고가 난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데 사형은 딱 그 한 분이죠. 사형은 그 인혁당 사건 때 당시 이제 경북대 이럴 때 이제 여정남이라는 분인데 유일하게 사형. 근데 그때는 본인도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네.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여정남 선생님이 사형 나가신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딱 평생 그거를 하여튼 평생 그 여정남 마음에 담고 계셨다가 아버님이 이제 4년 전에 4월 이제 20일 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서울 그 성모병원에 모셨는데 둘째 날일 거예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 뭐 분양하시고 하는데 그냥 뭐 무슨 인연이 있겠지 했는데 이제 그 여정남 씨의 조카분이라고 고맙다고. 네, 그냥 그때 변호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사형을 당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변호를 맡아준 게 내가 변호한 사람은 다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내가 변호를 안 했었으면 안 죽었거나 감옥에 안 갔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좀 더 잘했더라면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한때까지 저희 가족들이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암만 잘하셨어도 이미 계획된 죽음의 어떤 각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촌도 다른 7분들도 그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가족이 한 변호사님한테 고맙고 죄송하죠. 정말 마음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근데 뵐 때마다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셔갖고, 네, 저희들은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혁당 사건이란 걸 보면, 그리고 정말 그때 그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한 이런 법조인들은 정말 자식들을 어떻게 보며 살 수 있을까?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좀 죄송합니다. 약간 웃겨져가지고. 그 글을 읽었을 때 충격은 지금도 몸이 기억을 해요. 달달 떨리게. 김재희 시인이 글을 참 잘 쓰지 않습니까? 고행 1974라는 유명한 동아일보 글이 이제 3편이 실렸고,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가 그 짧은 글 안에 온몸으로 그냥 쫙 전해지는 충격을 받은 글이 있었는데, 마이크 없이 이제 간부들 모아놓고 박정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문 닫혀 있는데 문 밖에 있는 기자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정도로 박정희가 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지하가 다시 재구속이 됐어요. 재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취지는 뭐냐면 반공법으로 재범을 하면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게.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니까 이건 김지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이 안 뛸 수가 없게 됐고, 한승원 변호사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그 변호를 하니까 이 김지하를 죽이려면 한승원의 입을 막아야 한다. 참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게 판결문에요.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를 이렇게 했으므로 반공법 위반이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출판 등록을 안 받아줘요. 한승원 변호사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김송자 씨를 대표로 해서 출판 등록을 얻고, 이제 한 선생님은 주간으로, 그래서 늘 본인은 그 여성상의 시대에 눌려서 주간이다 뭐 이렇게 농담하시고 그랬어요. 함석헌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때 김동길 교수도 유명했고 등등 유명 인사들 책을 그래도 한승원 출판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로 다 줄 분들이란 말이야. 이거요 정말 이것도 어느 신년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변호사님 여기 적어 있습니다. 여기. 네. 자리 뒤에 사진 놓고 이제 변호사님 항상 뵙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항상 여기 제 뒤에 변호사님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처음에 어떻게 인연되셨어요? 제가 82년인지 3년인지 하여간 그쯤에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출판사였어요. 저희가 이제 서대문 어디 2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항상 이렇게 레시바 꽂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분처럼 저렇게 꽂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늘 감시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전혀요.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산민사에 저희 소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이해찬, 김상현 의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방 동기예요. 그분들이 늘 여기 와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젊잖아요. 20대 초반이니까 정말 그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늘 주변에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엠네스티 한국위원회가 중앙정보부에 눈독을 받고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 하던 사람도 구속시키고 정보부가 그러니까 매우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인사들이 좀 겁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 변호사님이 중심이 돼서 지식인 또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바로 전 때부터 정상적인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이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은 두려웠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겠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광주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월 17일) 밤에 토요일이었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이 양반이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들이닥쳤으니까 나 내일 설교를 하고 자진 출두하마. 그렇게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저기 모가지라도 빼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권총 들이대고 그냥 끌려 나갔어요. 가택수색 다 하고. 나갈 때까지도 저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뭐 한두 번 아니니까 맨날 잡혀가는 거. 그런데 딱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휙 돌아다보는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목에다가 권총 대고 들이대니까 모가지 빼간다고. 나는 엎드려서 그렇게 큰 두들겨 패놓고 그놈들이 소고기를 사오라고 그러더니 소고기를 이렇게
피멍 듣는데 그게 폴 이렇게 떴어요. 그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걸 그 상처에다가 붙이고 엎드려서 사흘을 지냈어요. 예, 저는 뭐 여러 번 그 한승원 변호사님과 김대중 대통령과 이 동교동의 조찬 모임에 여러 번 같이 동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저와 한승원 변호사와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면은 김대중과 한승원의 관계는 말이 필요 없는 눈빛만 보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신뢰의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허약한 저도 남산 지하실에서 정말 몽둥이 세례를 비해서 고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사실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이제 시인하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죽는 것이다 싶어서 저는 한마디도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서스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시인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법 잘 지킨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나 이런 거 안 써도 법 잘 지키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내 안 썼더니 나중에 좀 시방으로 이렇게 이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이 가까워졌을 때 저 소년교도소에 가서도 살았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뭐. 근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을까요? 대단하죠. 글쎄 이제 그게 진실이지. 진실의 힘이라고. 한 변호사라고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 아닐 거고 겁이 다 있는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그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것을 재판정에서 다 폭로하는 그러한 그 변론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민변의 창립 멤버로 한승원 변호사님 대선배님을 만났는데 6월 항쟁이 87년이었는데 민변은 그 다음에 창립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의 6월 항쟁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법적으로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었죠. 그 한글로 된 글씨 현판이 있거든요. 본부에. 그 글씨도 한승원 변호사님 글씨예요. 민변 그 글씨가 한승원 변호사님이 직접 쓴 글씨예요. 간판을 써주시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 변호사라는 것은 사서 고생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건 변호사 아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사서 고생한 사람들. 사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 잊지 말고 앞으로도 이 세상 위에서 사서 고생자
한승원 변호사님이 이제 그 DJ 정권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셔라 또는 뭐 장관을 하셔라 이런 제안들도 이제 많이 받으셨는데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은 내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다. 근데 감사원장은 수락하셨잖아요. 감사원장은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부하가 아니잖아요. 감사원장, 국회의장 이건 부하가 아니잖아요. 대법원장 부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신 거죠. 뭐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전두환 정권 때 아닙니까? 들어오시라고 면담 요청이 왔어요. 청와대 가는데 버스 타고 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떨어진 포니로 모시고 청와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뭐 그런 차 청와대 들어간 거 역사상 처음이겠죠. 이제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한 1시간 반 후에 나오셨어요. 근데 다시 모시고 오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대기업에 고문 자리를 몇 군데 알선해 드릴 테니 그러면 고문료가 뭐 굉장하다. 뭐 사무실 운영, 뭐 가정 경제 뭐 이건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입을 좀 다무시면 좋겠다. 그런 딜을 한 거예요. 그래, 야,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전 좋아했죠.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난 타고난 게 쓴소리 바른 소리인데, 이제 와서 찬양을 하란 얘기냐?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쓴소리 바른 소리 안 하게 똑바로 해 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100주년 할 때 세 분 공동대표로 모셨던 분이거든. 동학 때문에 만난 거죠. 동학 기념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동안 우리가 때를 썼죠. 이제 가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한 변호사님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나 인권에 아주 공로가 많으시지만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내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은 가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승낙하셨어요. 그 당시 상황은 뭐 동학은 하여튼 동학난이라고 했고 동학 비적.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았고 못했고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 한 분이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95년에 대학 연구실 자료실에 보니까 동학당 수괴라고 써 있는 두개골이 있다. 1906년에 진도에서 그들이 탈취해 간 거예요. 일본인의 우월성을 연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독일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연구를 했듯이 일본도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뭐랄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막 이 시민들 일의 막 연합 뭐 이런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나 걸출한 지도자를 한번 모시는 것은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부산영화제는 3, 4년 앞서 있었고 부산영화제는 상업영화제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영화제라는 게 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후원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1회 때 사무국장 할 때 영화제 협찬이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저희가 이제 PT 자료를 마련을 해서 1억씩 협찬을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는데 한성원 변호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워낙 청렴 결백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대기업에서 다들 그냥 고향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죠.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력하면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10억 넘는 후원을 해주시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태동하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귀하는 우리 국가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인간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법률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저술과 실천을 통해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해냈습니다. 정말 박봉에 그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일종의 내가 그 핍박받는 우리 변호사님 옆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자부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 거의 20대를 거의 거기서 보냈는데 다 유죄를 받더라도 그래도 한성현 변호사님을 찾고 별로이라도 좀 받아야 이 피고인들이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청찰계 판결을 알면서도 늘 변호사님을 찾았다. 한승은 천성이 고지시킨 사람. 천성이 고지시킨 사람.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 아이고 아버지 둘째 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 뵙고 왔다고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예. 아이고 아버지 잠깐 주무드릴게요. 뒷면에 이제 보면은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줄이면은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게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끄러워야 될 때가 있는데 본인도 이런저런 이제 방송 출연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하면서 요 말씀을 하면서 본인에게도 이것이 내가 살아왔던 또 앞으로도 살아갈 그런 어떤 지침, 방향, 뜻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훈이 돼버렸습니다. 변호사였던 나는
무죄를 확신하면서 변호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죄 판결을 확신하는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나는 지면서 이기는 변호사였습니다.